흔히 북한의 방송이나 선전선동이라고 하면 근엄한 표정의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강급 뉴스를 또박또박 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요즘 북한의 체제 홍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7살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까지 등장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에 열릴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 나라를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고립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어서 G11으로 대접받게 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북한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다채롭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고 몇 개 봤습니다. 네, 평양은하라고 해서 또 여대생처럼 생긴 그런 또 여성 진행자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7살짜리 어린이가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선전선동의 방식, 체제 홍보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같은 전투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크게는 올해 이제 그 제재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입장에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리고 평양이 의연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면 아마 올 이 시기쯤 해서 오픈하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들,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 그것과도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면 7살 어린이가 유튜브 브이로그 하는 걸 보면 피아노 연주도 하고 꽃에 물도 주고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해도 우리는 평범하게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간을 끌어봐야 북한이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이미지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어린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은 제재의 대상으로서 북한인데 어린아이를 앞에 내세움으로 해서 그 제재의 윤리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코드도 담겨 있군요. 그래서 제가 과잉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외부 세계와 인터넷 연결이 차단이 돼 있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런 콘텐츠를 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상적 경로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평양의 은하 그 프로그램은 영문 자막 그리고 중국어 자막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걸로 봐서 명백하게 외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평양 은하 같은 거 보면 외신이 최근에 뭐 북한 내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즉각 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대응하는 식의 콘텐츠를 과거에도 북한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남쪽 TV에서 방영을 한다거나 이게 반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매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북한이 선전선동 활동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런 젊어진 감각, 새로운 감각의 선전선동 방식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혹시 선전선동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입김이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 알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선전선동부에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분야의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좀 감성적이고 좀 섬세한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되기 쉬운 매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북한의 뉴스, TV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상이 우리처럼 고화질 HD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결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선전선동 활동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외부 매체의 특성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화질 TV가 일상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고화질 영상이 나가지 않으면 선전선동 활동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처럼 새로운 영상 매체, 전달 매체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 맞는 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잡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화제 좀 바꿔서요.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3일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GP 총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결과가 조사 결과가 우리 국방부가 이전에 얘기한 거와 좀 달랐습니다. 우선 북한군 총격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대응도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발표를 아, 했다고 그런 생각을 겁니까? 합니다. 그 정전협정 6조에 보면 DMZ 내에서 혹은 DMZ로부터 혹은 DMZ를 향하여 어떠한 그 공격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일체 돼 행위를 있거든요. 금지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총격 행위가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북쪽에 대해서는 입장을 조사하지 않고 지금 문구만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양쪽 다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그 DMZ 관할권과 관련돼서 정전협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상의 유엔사 권한을 지금 유엔사가 행사한 것이거든요. DMZ에 대한 관할권, 그리고 그 정전협정 위반 사항과 관련돼서는 군사정전이 소속인데 거기에 이제 유엔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군에는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 쪽에서 어떤 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같은 무게, 같은 비중의 무기로 대응 사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도 근데 유엔사가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예전 대응하고 지번 대응 유엔사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양쪽이 다 위반이다 이렇게 네네.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유엔사가 양쪽 다 위반이다라고 좀 이례적으로 발표를 한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건데 또 한 가지가 특징적인 게 우리 군에서는 북한군의 동향하고 당시의 기상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의 총격이 우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유엔사는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북을 조사하지 못했으니까 네.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유엔사 발표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금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그 유엔사의 권한, DMZ와 관련된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가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유엔사하고 우리 정부하고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 문제라든가 관리 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에 좀 누적된 것이 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쟁점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는 것이 건강한 동맹이 아니라 네. 생기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건강한 동맹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유엔사와 우리 정부 간에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과거에도 그 DMZ 관할권과 관련돼서는 DMZ에 저희가 통로를 내고 할 때 네. 유엔사가 관할권을 양도하지는 않았지만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 또 만약에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정전협정에 추가 의정서를 맺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주한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쪽인데 이게 유엔사의 지위가 형태는 유엔사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다국적군 같지만 내용은 사실 미군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위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인데요.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이른바 모자를 3개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머리가 무겁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유엔사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나면 전시 증오 문제는 이게 한미동맹 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하고 연관이 돼 있는 유엔 후방사 문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전권 전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해결될 수 있는 영역 이외에 또 다른 영역들이 걸려 있는 거고 또 한미 간에는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게 이제 지휘 통제권 관련해서 네. 만약에 작전권이 인양이 되면 한미 간의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나토식으로 할 거냐, 일본식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뭐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차 논의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법무부가요,
예. 지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관련 자금, 불법 자금 돈 세탁 혐의로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약 3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그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국책은행 총재가 들어간 셈인데 네.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그 조선무역은행과 관련된 네. 그 해외 브랜치들의 담당자들 혹은 그 문서상으로는 유령회사의 담당자들이 네. 있는데 주로 북한의 대외무역 일꾼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기소된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역대 지금 최대 규모 아닙니까? 강하게 했는지 그 의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된 셈인 예.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그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북에 양보한 게 없다라는 네. 메시지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상황을 북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양보한 것이 없다라고 네. 대통령은 주장하는 거고 이게 그것을 백업하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대통령은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전되는 게 없고 북이 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신 뉴스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게 예. 9월 초쯤 열릴 것 같은데 한국 정부도 초청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인도 그리고 호주. 러시아, 호주 이렇게 예, 예. 네 개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꼭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워낙에 G7에서 G8으로 갔다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G8에서 튕겨나갔었거든요. 돌아갔죠. 그래서 네. 러시아는 어쩌면 지금 복귀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새로 들어간 나라들 한국, 인도, 호주인데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입니다. 네. 그 국가들을 모아서 지금 이른바 G11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일단 의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백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G11 안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어떤 국제 거버넌스를 만들어보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다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좀 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 초대장을 받은 네 개 나라가 모두 중국과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이거나 아니면 중국에 바로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인도나 러시아,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또 중국과 원자재를 비롯해서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초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국력이라는 것이 특히 네. GDP 기준으로 보면 호주랑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국제 정치 틀 안에서 네.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네.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전략을 구체화해서 네.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G7 지금 안에서도 미국의 어떤 반중국 블록 구상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안에서 저희가 또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이제 가장 큰 갈등은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이고 네. 미중 전략적인 경쟁에 부딪히는 이슈 혹은 어쩌면 국제적인 지역에서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G7이 됐든 G11이 됐든 이 틀에서 우리 외교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테이블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그렇죠.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의견으로. 장에서 네.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택일적 선택에 몰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8일하고 29일 날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예.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장비가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체가 됐죠. 예, 예. 근데 이걸 놓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그 시진핑 주석 방한 네.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고 네. 그 국면에서 지금 사드 문제가 살짝 변화가 생긴 것인데 사실 중국은 과거에도
사드를 한국이 미국 MD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혹은 한중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사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우리 자체 방어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 체계의 도입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같으면 이제 한국을 압박했을 텐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엄명이 네, 중국의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그 사드 문제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 중국이 한국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크게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아마 반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